그리스는 지금 그 중고 배도 팔고 아니면 이제 갖고 있던 배로 날라주는 것도 리스크 비용까지 30% 이상 막 웃돈 얹어 팔고 막 돈을 막 그냥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 유조선 시장은 자관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황이고 지금요? 예, 해운 시장도 초호황이다 막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사이에 이 러시아산 뭔가를 실어 나르는 해운 업체들이 한 800개 이상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가틱이라는 이제 해운사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등장한 지 1년 만에 중고 유조선 21척을 그냥 한 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석유를 막 끌어모으고 있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재밌는 전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러시아 덕보는 나라들 얘기입니까? 예, 뭐 이제 스탄 국가들 하다가 네. 이게 좀 이제 동프로님이 이제 한동안 장기 휴가를 가시니까 제가 이 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까지는 네. 예, 국가 이야기보다는 이제 이런저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이제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오히려 돈 버는 나라들. 러시아 제재 덕에 돈 버는 나라들. 그렇죠. 러시아 제재는 뭐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러시아를 옥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는 원래 뭘 팔아서 먹고 살았죠? 천연가스랑 석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원유. 네. 예, 원유를 팔아서 이제 원툴로 이제 어떻게 네, 먹고 네, 살았는데 네, 네. 이 원유 거래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잖아요. 예. 뭐 배럴당 $60 뭐 이렇게 제약 조건 걸고 여러 가지 예, 송금도 자유롭게. 비싸게 못 팔게 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네. 아주 떼돈을 벌고 떼돈을 벌어요. 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원유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나라들인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더. 트레이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아서 네. 비싼 돈을 버는 나라들, 많은 돈을 버는 나라들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나라들 있습니까? 뭐 일단은 스위스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스위스요? 스위스는 떼돈을 번다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엔 손해를 좀 봐요. 왜요? 원래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러시아산 원유는 어디서 거래될 것 같으세요? 영국 좀 아닐까요? 영국. 그렇죠. 영국이 이제 그런 원자재 네. 관련 시장이 되게 많은데 네. 전통적으로 이제 소련 옛날 시절부터 네. 이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원유는 주로 스위스 제네바를 통해서 많이 거래가 됐어요. 트레이더가 됐습니다. 아 제네바에도 무슨 저 거래소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제네바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자원 기업, 뭐 이를테면 비토리라든지 트라비쿠라라든지 아니면 글렌코어, 뭐 군보르,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제네바에 있어요. 사무실을 헤드 오피스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립국이잖아요. 예, 중립국이고 이념 상관없이. 예, 상관없고 옛날 냉전 시절 때부터 뭐 언제나 미국, 소련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싸울 땐 싸우고 딜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원유는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 대부분이 이제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60%, 그러니까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원유의 한 60% 정도가 스위스에서 거래를 해서 이제 됐어요. 많이 거래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거래가 이제 됐었는데 네. 이 스위스가 이제 2022년 6월달에 러시아산 석유 원유의 해상 운송 제재, 이게 이제 EU나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동참한 건데 여기에 스위스가 중립국이지만 네. 서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23년 2월 올해 2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럴당 이제 $60 상한선 설정, 여기에도 스위스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위스에서 업체를 두고 있던 사람들은 스위스에서 러시아산 석유 거래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거죠.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따져야 되고 서류 만들어야 되고 수시로 이제 뭐 유엔이나 감시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대규모 업체들은 이제 거래를 지금 포기를 했어요. 아유 그거 서류 만들고 작업하느니 안 하는 게 나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산 석유는 땅에서 계속 퐁퐁 나오고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러시아산 석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중간에 이제 거강꾼 프로키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장을 노리는 이제 떴다방. 떴다방도 있어요? 예, 팝업 트레이드. 팝업 스토어가 아니고 석유를? 예, 원유를. 원유를 팝업 스토어. 네, 팝업 트레이드. 이제 그 전까지는 정식으로 이렇게 매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매장 딱 냈다기보다는 얘는 도대체 뭐야? 라는 애들이 등장해가지고. 천막치고. 네, 천막치고. 우리 이제 그 야장이라고 그러죠. 뭐 부동산에서도 이제 입주권 뭐 하는 것처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은 네. 뭐 이제 이런 국가에 이제 등록한 소규모 업체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하겠다라고 우후죽순으로 막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유명해졌어요 벌써. 뭐 이름이 이제 꽤 괜찮습니다. 뭐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 예, 선라이즈,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이제 도대체 누구 소유인지도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아, 예.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그동안에 뭘 했는지에 대한 이제 트랙 레코드도 이제 조회가 안 되고, 예. 아, 이거 러시아에서 약간 저 몰래 만든 회사들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회사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저기 그래도 어딘가 이제 사무실 주소는 이제 둬야 되잖아요. 네. 우편물도 받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선택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두바이입니다. 예, 두바이. 왜 두바이냐?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 많은 나라에서는 기업들 기본 정보는 공개를 하잖아요. 주소, 네. 그다음에 대표자, 그다음에 뭐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은 당연히 있어야죠. 주주 구성, 뭐 이사,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두바이는 그런 공개 의무가 전혀 없어요. 아, 철저히 비밀로 해도 돼요? 네, 이름이나 뭐 주주 명단 이런 거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아, 자기 필요할 때만 쓰면 되고. 내가 이제 뭐 이를테면 상장을 하겠다, 뭐 이런 거 공개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으로 이제 스위스에 있던 업체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위스 법이 재밌는 게 이를테면 우리는 외국에서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음. 뭐 가령 이를테면 대마초. 네. 같으면 이제 뭐 미국 몇 개 주나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대마초를 핀 거를 뭐 어디다 올렸다가 누가 이렇게 사법당국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처벌 처벌이죠. 대상이잖아요. 처벌이죠. 예.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위스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아, 네가 스위스에서 만약에 그거 거래하면 그 제재 당하는 거지만 네. 네가 만약에 딴 나라 가서 그 거래하는 건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죠. 그 나라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재 틈바구니를 뚫고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막 러시아산 원유를 어떻게든 사서 싸게 쓰고 남들한테 팔고 하는 이런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 같은 나라죠. 인도.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 작년 1월과 비교해 봤을 때 20배 많은 5,700만 배럴을 수입을 하기도 했고요. 러시아 거를. 예. 그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년 1년 전보다 비교해 봤을 때 50% 증가한 뭐 1억 4천만 배럴을 이제 수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나라가 요즘에 뭘 해서 아주 돈을 짭짤하게 버냐면은 네. 뭐 지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관 인도로 걷어들입니다. 인도 네. 서부 쪽으로. 여기서 이 정제를 해요. 그래서 휘발유 디젤을 만들어가지고 경유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유럽에 팝니다. 이거 돈 많이 남겠네. 짭짤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서부의 인도 지금 정유 회사들은 뭐 풀 가동. 딴 나라들은 지금 다 뭐 90달러 막 80달러에 사서 예. 이거 정제해갖고 열심히 파는데 예. 얘는 지금 60달러 뭐 이렇게 사갖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어떤 속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자고한 정체불명의 원유들이 끝도 없이 이제 인도로 가서 인도 자체 수요도 감당하고, 네. 이제 다른 나라,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들 많이 그래요?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국에 있던 전통적인 러시아 원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여기가 제재에 포함하면서 조금 이제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힘이 빠지는 만큼을 이제 득을 보는 나라가 네. 예, 아랍에미레이트. 그 중에서 두바이.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제재로 요즘에 두바이가 아주 핫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그 이쁜 아가씨들이 다 사라졌어. 다 두바이가 있어? 다 두바이가 있어. 왜 두바이가 있어? 그랬더니 러시아에 돈 많은 남자들이 다 지금 두바이가 있거든. 이제 전쟁터 끌려나가기 싫으니까. 참. 두바이를 가야 되네.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이 두바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맣게 표시돼 있죠. 여기가 이제 UAE라고 표시되어 있는 네네네. 여기잖아요. 보면은 예. 두바이가 1월부터 4월 달까지 170억 달러어치의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했습니다. 3,900만 톤. 뭐 어마어마한 양을 구매했는데 20조. 예. 러시아가 이제 대외적으로 수출한 양의 3분의 1을 두바이가 구매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상해 거래 20개 업체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그중에 8개 업체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정제품 뭐 휘발유라든지 이제 디젤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 업체들 중에 절반이 또 이 두바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러시아산 원유를 이를테면은 이제 170억 달러, 3,900만 톤을 네. 구매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두바이로 직접 유조선이 이제 배에서 이제 오는 것들은 한 10%밖에 없어요. 아, 그럼 거기서 이제 계산만 하고 다 계산만 하고 필요한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아시아, 뭐 아프리카, 남미로 이제 향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10% 정도가 오는 곳이 이제 두바이 인근에 이제 푸자이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푸자이라. 네. 두바이 동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대한 이제 석유 탱크들이 막 이제 원유 저장 탱크들이 쫙 서 있는 곳이죠. 한 뭐 300개 가까운.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원유들이 그득그득 차 있는데 네. 자국산 원유가 아니고 다 러시아산 러시아산이에요? 예, 원유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2022년 네. 4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이 푸자이라 지역으로 오는 것은 0이었어요, 0. 네, 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보면은. 아, 옛날에 러시아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근처에 워낙 다 기름난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께 싸게 들어오니까. 싸게 들어오니까. 예, 뭐 90달러인데 60달러면은 합법적으로 30달러씩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 석유를 누가 샀나 네. 전체 구매자를 다 뒤져봅니다. 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들이 네. 다 뒤져봐요. 그래서 한 104개 정도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25개가 두바이 안에 있는 자유무역지대 DMCC라고 하는 이제 그 자유무역지대 큰 건물에 여기 건물 하나를 이제 자유무역지대라고 지정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스위스에 있던 러시아 이제 그 국영 무역업체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다 두바이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에서 막 이렇게 러시아 원유를 막 거래하는 게 불법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불법은 아니에요. 그 돈을 근데 어쨌든 러시아로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로 송금을 할 때 이제 제재 대상 스위프트 망으로 제재 대상인 대형 은행들이 몇 개 있고 네. 안 되는 은행들이 있어요. 빠져 있는 뭐 이를테면 가즈프롬 같은 경우도 가즈프롬 은행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외예요. 아, 그럼 그 은행으로 직접 넣어주면 사실 상관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회로 노선들이 있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EU, 그 다음에 뭐 G7, 스위스 이런 나라들, 그다음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서로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막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뭐 이를테면 네네. 아프리카였던 나라가 내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겠다. 라고 했을 때 보면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제재 대상에 뭐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러시아산 원유를 뭐 60배럴당 60달러가 아니고 75달러 상한선 넘는 건데. 넘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상한선을 넘으면 이제 원유를 뭐 러시아가 알아서 배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유조선도 임차를 해야 되고 아.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 중심의 서방 국가들이 다 운영하는 서비스잖아요. 해운, 뭐 해운 보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내하고 싸게 살 거야. 내가 그냥 좀 더 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 거냐. 아니면 야 그래도 이거 혹시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나 보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좀 까다롭게 60달러 지키는 매물을 지켜가지고 살 거냐의 문제인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두바이에 정체불명의 기업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예.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테자닌 아프트라고 이제 네. 아랍어로 석유무역이라는 이제 이름의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2달 이후에 이제 두바이에 설립이 됐습니다. 대표는 이제 모로코 사람이에요. 네. 모로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이력을 뒤져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도대체 뭐 했지? 뭐 일부 트레이딩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별로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80억 달러를 이제 구매를 합니다. 어유 많이 사네요. 예. 그러니까 큰 손이죠. 갑자기 큰 손이 된 거죠. 10억 달러. 10조. 예. 그러니까 얘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게 원유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자금력이 있어야 80억 달러를 사고 팔고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 국영 이제 그 석유 회사인 로즈네프 위장 회사 아니냐, 이 회사가.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있고.
지금 이 두바이에는 온갖 한 방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회사들도 많고. 네. 근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 UAE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거를 제재하거나 야 좀 너무 자제를 호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UA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트레이더 허브, 그 거래 허브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현재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허브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나온 차, 네. 티, 그다음에 커피 이런 것도 이제 거래 허브로 점점 이제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시장이죠. 훨씬 규모가 큰 이제 원유 시장의 트레이더로 이제 허브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이런 지역은 되게 매력적이에요. 뭐가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 네. 개인 소득세가 없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정말 돈벼락을 맞았어. 그러면 내가 만약 스위스나 다른 지역에서 이거에서 이렇게 돈을 벌면 반뚝. 바로 그냥 뭐 반 이상 이제 그 돈 어떻게 벌어서 낱낱이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두바이는 그런 게 없어요. 알아서 네가 가져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할 때는 이제 기업이 이제 일부 법인세는 내긴 합니다만 네. 그거 중에서 내가 이제 이를테면은 뭐 70% 내 거 기업 순이익에 내 회사니까 해서 나한테 오면은 세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 트레이더들이 이제 다 이제 요즘엔 두바이로 몰려오는 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는 지역은 없는데 네. 두바이는 여전히 없어요. 자유 그 자체입니다. 뭐 이제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 이 나라는 생경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능력고 돈 벌어서 망하기도 쉽고 돈 벌기도 쉬운 네네. 그런 곳이니까 다 두바이로 온다 이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두바이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여기 제재하겠어요? 미국이 제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동의 허브고 자기는 많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두바이를 통해 가지고 중동의 많은 나라,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다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뭐 왕가를 욕하는 거 빼고 나면 별로 네.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잖아요. 보면은 카타르와 더불어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중립, 뭐 외교적으로도 리스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캥기는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이곳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도 또 그런 거 있겠네요. 어쨌든 자기네가 허브가 지금 빨리 자리를 잡아야 좀 있으면 또 네옴시티 뭐 한다고 뭐 거기 또 허브 하려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 전에 빨리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아랍에미레이트는 경쟁 상대 없이 이런 허브, 야 정말 국가가 정책을 잘 세워서 막 간다 그러는데 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 두바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긴장도가 높아요. 음.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네옴시티, 네. 이제 사우디 리야드 같은 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의 홍콩 이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쥐중에 이제 키프로스. 네, 거기도 특히 뭐 키프로스 허브예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서 아. 거래하고 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거래가 자유로운 이런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 사이의 경쟁은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카타르에서 네. 이제 카타르가 이제 뭔가를 막 키우려고 항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정체불명의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때려보셨어요? 네, 로켓포 막 공격을 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이제 그러셨어요? 지연시켰는데 그게 막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알던 나라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 정치적 목적의 테러가 아니고. 네,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렇죠. 더 많은 파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면 싫잖아요.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야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원유 제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트레이더들이 이제 몰려드는 임시적인 팝업 허브처럼 보이는데 이왕 뭐 팝업이 뭐 계속 팝업이야? 여기다 건물 짓고 그냥 계속하면 상가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스위스가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산 원유의 이제 거래 허브를 네네. 이제 두바이가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녀들도 다 이제 두바이로 향하고 있는.
두바이 한번 가보고 싶다. 두바이 가보셨어요? 두바이는 못 가봤습니다. 아유. 요즘 많은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막 그러는데 예, 빨리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바이는 이제 이 트레이더 그걸로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원유는 배로 가죠. 그렇죠. 유조선, 탱커가 필요하죠. 네. 이 유조선으로 떼돈을 버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유조선으로? 예,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그리스. 그리스는 선주들 좀 많은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가장 많이 소유한 해운업 강국이죠. 배를 만들어서 한국 조선소, 중국 조선소에다가 발주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선주는 그리스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선적은 뭐 파나마나 네. 뭐 이제 이런 나라 이제 뭐 라이베리아나 이런 데 갖다 놓지만 그래서 2022년 톤수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대라고 이제 그리스가 이야기합니다. 보유한 선박 양으로 보면. 그리스가 딴 거 솔직히 잘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천 년 전서부터 이 바다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서 하는 데는 와. 전통적인 해운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야, 그 무슨 경제위기며 이런 걸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최대 선주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그리스에.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제 그 유조선 중에 한 3분의 1은 그리스 선주 소속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50% 이상.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일단 돈 벌겠죠. 예. 실어 날라주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발트해나 흑해 이런 데 돌아다니는 유조선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다 그리스 소속 또는 그리스 선주가 가지고 있던 배를 이제 빌려준 네네.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네. 아니 그냥 러시아가 직접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리스가 2.5배 러시아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그 유조선 용량의 한 단연 탑. 아, 그래요? 예. 야, 저는 그리스는 뭐 그냥 무슨 유람선 같은 거나 좀 갖고 있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유조선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배럴당 60달러, 59.99달러 이렇게 하면 러시아산 원유 거래하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 합법 거래를 다 뒷받침하고 있는 게 그리스 유조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이제 선사들은 야 그래도 이게 제재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제재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리스크 비용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30% 이상의 비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놀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니 60달러면 지금 80달러만 돼도 20달러 차이 나니까 그러면 60달러 뭐 평소에도 뭐 얼마 1억 원 뭐 배 하루 빌리는데 1억 3천만 원 아유 줄게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보면은.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해운업 직접 통해 가지고 실어 나르면서 돈 버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고 차파리가 아니고 중고 탱커파리. 중고 배를 팔아요? 중고 유조선을 팔아가지고 또 떼돈을 또 벌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중고 유조선들? 예. 러시아에? 예, 뭐 러시아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러시아산 이제 그 원유를 뭐 갖고 오려고 하니까. 세배는 만들면 몇 년 걸리니까 지금 당장 이거 언제 끊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조선. 그래서 심지어 그 유조선에다가 실어만 놔도. 실어만 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30% 이상 싸게 사는 거니까. 예, 지금 60달러짜리 합법으로 사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1년 있으니까 내가 뭐 100불 냈어. 그럼 용선료 제하고도 돈 버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고 유조선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이제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년 전에 이제 1,000만 달러짜리로 이제 중고로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최근 들어서 3,500만 달러에 매입 판매했습니다. 야, 중고배로. 중고 승용차 옛날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8년 전에 샀는데 그걸 지금 3,500만 원을 판 거예요. 와, 정말 좋다. 예, 좋죠. 그다음에 뭐 3,800만 달러에 뭐 작년에 샀는데 이걸 올해 6,200만 달러에 판매. 1년에. 괜히 뭐 주식 시장 보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유조선 사세요. 정보는 좀. 지금 사면 꼭지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는 제가 거죠. 제가 사면 늘 꼭지던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러시아산 원유를 직접 나르건 아니면 저장해 놓건 뭐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유조선 수요가 막 폭발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만 이제 팔려나간 유조선이 이제 한 125척? 그래요? 네, 이런 정도 되는 거고 매각량 중에 뭐 3분의 1 이상을 그리스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 그리스에서 그리스 선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유조선을 산 나라는 누구냐? 국적으로 따져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레이트. 네, 여기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인도. 인도. 예, 3등은 언노운.
알려지지 않아요. 어딘지 모르는. 4등은 중국. 뭐 이런 순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저하게 딱 그 러시아 원유 때문에 한다라는 게 배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드는 뭐 VLCC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작아요? 예, 작아요. 뭐 스웨즈 막스, 뭐 아프로 막스 딱 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아. 러시아 항구 입항해가지고 실어내기 딱 좋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얼마나 사이즈가 되느냐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에즈 운하 딱 통과할 만큼 길막하지 않고 네네. 통과하지 요 사이즈 유조선이 보통 수에즈 막스라고 부르는데 한 13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 예 네네. 데드톤 기준으로 보면은 예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프로막스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쪽 밑에 희망봉 네네네. 케이프온 네네. 여기 이제 그 이쪽 돌 수 있는 요 사이즈가 한 8만 톤 좀 안 됩니다. 보면은 7만 9천 톤, 뭐 8만 톤 정도 되는 거기가 좁은 지역을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네. 배 사이즈가 딱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를 때는 수에즈막스도 사실 크다. 네, 그래서 아프로막스를 주로 샀는데 여기가 이제 날개 돋친데 팔려간다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로 향하는 러시아에서 아프리카. 예. 딱 그 사이즈에 맞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약에 와 우리도 이제 중국 팔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 동북아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특히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VLCC. 그럼 이제 그리스는 지금 그 중고 배도 팔고 아니면 이제 갖고 있던 배로 날라주는 것도 리스크 비용까지 30% 이상 막 웃돈 얹어 팔고 막 돈을 막 그냥 이렇게 쓸어 담고.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 유조선 시장은 자관 역사상 유례 없는 초호황이고 지금요? 예, 해운 시장도 초호황이다 막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사이에 이 러시아산 뭔가를 실어 나르는 이제 해운 업체들이 한 800개 이상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가틱이라는 이제 해운사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가틱사 같은 경우는 등장한 지 1년 만에 중고 유조선 21척을 그냥 한 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요? 예, 석유를 막 끌어모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법적으로 나르는 석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STS라고 이제 쉽투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실어 와가지고 배에서 배로 해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북한 제재할 때 뭐 북한 선박이랑 뭐 제3국 선박이 이제 공해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항공사진에 찍혀가지고 이게 뭐 제재 위반이다 뭐 그 선박이 뭐 한국 해운사가 뭐 임차해 준 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STS 방식으로 공해상에서 그냥 공해성에서도 이렇게 거예요? 하고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60 이하의 비용을 내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나르는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라도 그거를 받아서 바다 넓잖아요. 거기에 트랜스폰더 꺼놓으면 이 배 송신하잖아. 내 위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그거 끄고 나면 사실은 공해상에서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뭔 짓을 해도. 예,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딱 약속한 거죠. 배 여기 망망대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서 딱 만나자. 미리 약속만 해놓으면은. 아니 예. 뭐 GPS 딱 위치 찍어. 예, 서로 찍어서 그냥 가면은 배는 자동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배에서 배로 움직인다는 거는. 하지만 뭐 싸니까. 돈이 되면.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합법이 아닌 아예 선적이 없는 미등록 배까지 지금 이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예. 야, 전쟁 이 사람들은 전쟁 끝나기를 별로 바라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 상황이 유지돼야. 예, 지금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버냐 너희들이라고 이제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확인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거의 상장사가 아니에요? 예, 대부분 다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도 없어요. 그냥 유한회사. 예. 그러니까 가족 회사고 뭐 당연히 이제 IPO 뭐 이제 안 하고 비상장이니까 뭐 정보 공개 의무도 없고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모르겠고 그런데 자관 러시아나 다른 나라 통계들을 이리저리 이제 살펴보니까 엄청 벌긴 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그러네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전쟁이 터지면 누군가는 뭐 돈을 버는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유 때문에 뭐 두바이, 그리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거긴 뭘로 벌어요? 러시아로 수출 막아 있는 물건들을 우회 수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뭐 카자흐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큰 희생과 비용을 유발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인생 역전의 또 기회를
예전엔 뭐 전쟁 나면 그냥 옆 나라에서 뭐 무기 팔고 물자 팔고 뭐 이런 걸로 돈 번다 요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그렇죠. 우회로 석유를 팔아갖고 돈 벌고 그 거래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움직임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져서 이를테면 이제 러시아 원유가 점점 더 두바이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두바이는 정말 이 원래 두바이산 네. 중동 원유에 대한 거래 허브뿐만 아니고 우랄 네. 러시아 원유까지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뭐 세계 최대 네, 네, 거래 허브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거 보면. 두바이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한번 가보시죠. 저는. 언제 한번. 거기서 두바이에서 녹화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